자, 지금이 아침 6시 40분. 저는 아스날 맨유 유로파 경기를 연달아 이제 용남이랑 봤고요. 네. 그다음에 형철이는 낭트랑 올림피아코스 경기 맞아요. 이걸 하고 왔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되게 열심히 뛰었는데요. 예. 올림피아코스 팀 자체가 갈 길이 멀다. 네. 황인범은 이번엔 쉬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쉬는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음. 계속 좀 연달아 경기 뛰었기 때문에 어쨌든 두 선수가 앞으로 올림피아코스에서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어제 우리 시간으로 밤, 오늘 새벽 이렇게 넘어갈 때 뭐 예상이 됐던 건데 그레엄 포터 첼시 부임이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출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 바이아로. 네. 그거를 제안을 했고 지금의 정황은 이 투엘에 대한 어떤 그 경질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교감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네. 그리고 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때문에 이번 라운드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 좀 불투명해요. 네. 아마 전체 일정이 다 밀린다기보다는 일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월드컵이랑 유럽 대항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일이랑 별개로 만약에 이제 번머스랑 경기를 이제 브라이튼이 하는데 그럼 경기 이틀 전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난 첼시는 본인들이 그 정당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바이어를 지불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첼시는 문제가 없어. 단 브라이튼 팬들이 그레이엄 포터 감독에 대한 어떤 그 심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짜증이 날 것이다. 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뭐 하는 거야? 맞아요. 무엇보다 그 5년 계약 일단 발표라고 하고 문제는 브라이튼에서 함께 일한 스태프들도 동행을 하는데 그럼 이제 통째로 들고 간 거란 그렇죠. 말이야. 브라이튼에서 자신의 코치 사단 관계자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브루노 사이토르, 그러니까 브라이튼의 레전드가 한 명 그렇죠. 코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포터를 따라서 아마 첼시에 올 것 같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 와중에 브루노 사이토르는 브라이튼 레전드인데 그치. 거기 가는 게 맞아요? 사이토르 씨 이러면서 지금 브라이튼 팬분들은 더 화가 나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네. 브라이튼도 어떤 감독을 차후에 선임을 할지 그다음에 투엘 감독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리암 투메이, 맨로, 로마노 이런 사람들한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언제 정리할 타이밍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기자마다 얘기가 달라요. 달라.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네, 이러면 사실 중요한 건 투엘이 인터뷰를 하느냐 마느냐야. 맞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뭐 그건 뭐 그때 보면 되는 거니까 투엘은 과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바로 감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팀으로 갈 것인가. 브라이튼. 그래서 첼시를 조지겠다 이런 느낌으로.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뭐 그것도 좀 궁금하고 중요한 건 그레엄 포터 브라이튼을 굉장히 잘 이끌었던 포터가 네. 본인은 맡아본 적 없었던 거대 클럽에 중도에 부임해서 네. 어떤 식으로 시즌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전술적으로나 그럼 지금의 첼시 스쿼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그림을 그릴 건가. 요거를 저희가 여러분 이게 연휴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마 디테일하게 다 시각하진 못하고 이러한 그림으로 갈 거다라는 걸 그냥 저희가 좀 그냥 쭉 형철이의 시선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막 그 그림을 다 만들지는 못한다는 점, 요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요거는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일단 브라이튼에서의 지금의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팀 되게 독특한 축구를 합니다. 맞아요. 이 브라이튼의 축구를 하는 팀 그리고 포터의 축구를 하는 팀은 저는 개인적으로 딱 이 팀밖에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만큼 개성 있는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포메이션도 간간히 쓰죠. 3-3-3-1. 3-3-3-1. 네, 맞아요. 예전에 박진석 감독이 광주에서 많이 썼던. 그죠? 네, 그런 어떤 전술이기도 한데 점유에 되게 능할 수 있는 공격시의 포메이션을 써요. 이거는 약간 형태에 따라서는 3-2-4-1처럼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후방 빌드업을 주로 이제 3-2 혹은 3-3의 구조로 가져갑니다. 근데 후방 빌드업 시에 주목할 점은 골키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여러분 우리 채널 기준으로 골키퍼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어떤 거지라고 조금 감이 안 잡히시면 수빈이랑 주원이 형이 제어를 가운데 두고서 터치할 때마다 맥주 내기 했던 경기. 맞아. 그게 브라이튼이랑 맨유 경기였잖아. 맞아요. 작년에 지난 시즌에. 네. 골키퍼가 터치할 때마다 주원이 형이 맥주를 마시는 건데 미친 듯이 마셨거든. 그만큼 골키퍼가 관여가 많이 된다는 거야. 만약 이 영상을 먼저 보셨다면 그 조건을 걸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방 빌드 없이 그 브라이튼 기준으로는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센터백 가운데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자, 기존 백스리에 골키퍼가 한 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존 센터백 사이로 골키퍼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센터백 한 명이 비어요. 백스리 구조를 만들 때. 그 나머지 한 명이 스토퍼일 가능성이 크고 그 스토퍼는 미드필더처럼 전진하는 거죠. 그 선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공격 숫자가 한 명 늘어나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측면 쪽 수적 우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포메이션이 4-3-3, 4-4-2
10명을 기준으로 짜는데 그렇지. 11명처럼 그려지게 만드는 그렇죠. 거지. 브라이튼은 골키퍼가 들어오는 네. 수적 우위가 쉽게 나온다는 부분에서 꽤 메리트가 있고요. 동시에 후방 빌드 없이 좌우 간격을 되게 넓게 펼칩니다. 이거는 좌우 간격을 넓게 펼쳐야 공간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긴 패스, 다이렉트 패스, 전환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리고 롱 패스를 롱킥 써요. 뭐 사이드로 벌린다거나 찢거나 이럴 때. 근데 이제 보통 브라이튼이 막 엄청 키 크고 엄청 뭐 이렇게 경합 잘하는 예전에 글렌 모레이라는 공격수가 있었지만 포터 감독 오고서는 기회를 못 잡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공격수가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결국 이제 그런 전방 자원들의 유형을 봤을 때 포터 감독은 롱패스가 주로 이제 공격수보다는 측면 쪽으로 측면에 넓게 벌려 있는 윙포워드나 윙백에게 공간이 그쪽에 열려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한 번에 나가는 패스를 좀 주로 쓰고요. 일정하게 측면 트라이앵글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퍼가 전진을 합니다. 백스리 기준으로 스토퍼가 올라가고 여기에 아까 3-3-3-1이잖아요. 미드필드 하나. 네. 주목할 점은 윙백이 전방에 3-2의 윙포워드처럼 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리에 3명, 그 위쪽에는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서고요. 그 위쪽에는 윙백 2명에 세컨톱 1명, 그리고 그 위에 최전방 공격수 1명이 서는 구조입니다. 이 윙백은 뭐 우리가 포메이션상으로 3-3-3-1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네. 측면으로 벌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윙백 가장 위쪽에 있는 예. 윙포워드 같은 윙백 2명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중앙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그 아래쪽에 스토퍼 2명 네. 이렇게 3명이 좌우 3명씩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는 그렇지. 구조입니다. 왼쪽 윙백, 중미, 스토퍼. 맞아요. 오른쪽 윙백, 그 미드필더, 오른쪽 스토퍼. 그쵸.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딱 그려지게 되는데 스토퍼의 경우는 풀백 성향의 선수. 실제로 이제 그 조엘 벨트만 선수는 네. 전문 센터백이라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 물론 이제 센터백을 볼 수 있기는 한데 흔히 얘기하는 키 크고 엄청 전문 수비를 막 즐겨하는 그런 센터백 유형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 선수 원래는 풀백도 볼 줄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풀백 성향의 센터백 이렇게 좀 벨트만을 정리할 수 있는데 풀백 성향의 선수 혹은 센터백이지만 전진 능력이 있는 선수를 기용합니다. 아담 웹스터 선수가 이제 그 네. 전진 능력이 꽤 있는 선수고 이 자리는 물론 이제 원래는 덴번 선수가 뛰었던 자리인데 덴번이 빠지고서 쿠쿠렐라가 이 역할을 아무렇지 않게 그쵸. 수행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센터백은 풀백 성향의 선수 혹은 센터백이지만 볼을 운반할 줄 알고 전진할 줄 아는 선수가 기용됐다. 다행히 첼시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쿠쿠라라는 제외야. 맞아요. 그리고 예. 포파나가 있잖아요. 그렇지. 전 포파나가 이 역할을 되게 맞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윙백은 윙포워드 출신의 선수를 지금 기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솔리마치나. 트로사를. 네, 트로사를. 둘 다 윙백이 아니고 윙포워드입니다. 네. 물론 이제 솔리마치는 최근에 한 두세 시즌 전부터 윙백으로 포지션을 바꾸긴 했는데 엄연히 따지면 두 선수 다 원래 포지션은 윙포워드고요. 약간 측면 미드필더처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윙백으로 쓰는데 실제로 윙백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공격 시 3톱의 윙포워드처럼 그렇지. 올라가니까 왜 그런지를 단번에 좀 알 수가 있죠. 저는 뭐 이게 차이가 있겠지만 가스페리니 아탈란타가 고젠스라거나 아니면 뭐 하테브르 이런 맞아요. 선수들을 사이드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측면 미드필더처럼 올렸었거든요. 그런 느낌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아탈란타랑 좀 비슷한 네. 부분이 많습니다. 자, 측면 수적 우위를 트라이앵글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공격이 측면 쪽에서 풀려요. 측면 연계 이후에 크로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3톱처럼 올라가는 윙백을 활용한 역습이 자주 시도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역습 때 윙백의 활용도가 높을까? 근데 다른 팀들은 윙백이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역습 시에도 윙백이 저렇게까지 올라가 있지 않고 네. 저렇게까지 역습의 기점 역할이 자주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브라이튼은 자주 일어났어요. 왜냐? 수비 전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3-3-3-1이잖아요. 네. 압박을 할 때는 세컨톱이 투톱처럼 톱이랑 같이 올라가서 3-3-4 이 구조로 압박을 합니다. 전방의 4명은 상대 백포에게 바로 1대1로 달라붙을 수 있고요. 맨투맨처럼. 네, 그리고 중앙의 선수가 영리하게 움직이면 센터백과 더불어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그쪽으로 가는 패스 길목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 당했던 게 아스날이었습니다. 아스날 맞아요. 경기 때 이렇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 3-3-4. 전방에 거의 맨투맨 마크를 붙여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상대 빌드업을 방해를 하고요. 후방에는 그러면 3-3-4니까 3명이 남죠? 네. 그 3명이 상대 원톱이나 투톱을 고립시킵니다. 그렇지. 되게 유연하게 원톱이 서 있다 그러면 센터백 2명이 붙고 나머지 1명은 후방 커버를 하고 만약에 상대가 투톱이다 그러면 백스리가 바로 그 2명을 에어스하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형태가 갖춰지는데 3-3-4의 구조로 압박을 하고요. 압박이 풀리면 4-4-2로 빠르게 내려옵니다. 근데 4-4-2로 내려올 때 포지셔닝이 되게 흥미로워요. 윙백이 측면 미드필더로 서고요. 네. 아까 백스리잖아요. 센터백 3명에 백4가 되려면 1명이 내려와야 되는데 미드필더 하나가 내려오는 거죠. 그 내려오는 거 수비형 미드필더가 네. 됩니다. 내려오는 거를 이제 요즘에 브라이튼은 주로 맥칼리스터가 내려와서 수행을 하는데 수비를 꽤 잘해주고 있고요. 윙백은 고스란히 측면 미드필더처럼 4-4-2의 미드필더의 4명의 그 좌우 미드필더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이점이 센터백 3명 사이에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이 내려오니까 백4는 맞는데 그러면 기존의 센터백 좌우 스토퍼가
풀백처럼. 벌어지는 거지. 네, 좌우 측면에 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하는 공격하는 팀들은 먼 쪽으로 크로스를 보내요. 미트로비치가 아노이드한테 높이 이점을 가지고 그렇죠. 미트로비치가 헤더 찍어가지고 그때 골 넣었던 것처럼 그쪽으로 일부러 좀 넓게 높게 먼 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서 풀백에게 공격수가 신장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을 네. 상대하는 팀들은 만들려고 하죠. 네. 근데 브라이튼은 거기에 대비할 수 있어요. 왜냐? 거기에 센터백이 서 그렇지. 그러니까 신장에 네. 밀리지 않는 거죠. 백포에 오히려 좌우 센터백이 좌우 풀백이 하지만 실제로 센터백이 좌우에 가장 넓게 서 있는 선수들이 실제로 센터백이니까 네. 물론 그 중에는 풀백도 서는 경우들이 있죠. 베이트만처럼 키가 엄청 크진 않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센터백이 풀백보다는 대인 수비 능력이나 공중볼에 대한 경합 능력이 평균적으로 더 좋을 좋은 수밖에 경우들이 없어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브라이튼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꽤 수비를 잘해주면 좌우에 있는 센터백들이 크로스 다 커버해주고 네. 대인 수비해주고 윙포워드에 대한 1대1 수비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윙백이 아까 미드필드처럼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팀들보다 이 선수들이 높이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위치가. 그러면 수비가 돼요. 그러면 높이 올라가 있는 윙백에게 자연스럽게 볼을 주죠. 그리고 카운터. 네, 그럼 그 윙백이 바로 그 높은 지점에서부터 카운터를 칠 수 있어요. 왜 트로사르랑 마치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역습에 기점이 되고 네. 높은 위치가 형성되는지 이 어떤 이론을 보시면 아 그래서구나라고 바로 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브라이튼이 뭐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이런 경기들을 했을 때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따라주지 않았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좋은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못 넣어서 성적이 안 그쵸. 나오는 경우, 네. 승점이 안 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첼시로 옮겨온다 하더라도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완벽하게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의문부호입니다. 그게 좀 걱정이긴 네. 하죠. 그래서 이제 봐야 될 점은 일단 예상 베스트 11을 네. 좀 볼게요. 맨디 일단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죠. 네, 케파도 불안하고 네. 이런 부분에서 골키퍼가 어떻게 노선이 잡힐지 현재로서 예상이 안 됩니다. 쿨리발리, 티아고 실바, 포파나가 될 가능성이 크고 네. 만약 쿨리발리가 어이탄다 그러면 쿠쿠렐라를 내리고 치레를 그렇지. 윙백으로 쓸 그럴 수도 수도 있겠죠. 있겠죠. 네,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윙백으로 치레이 올라갔을 때 되게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치레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다양한 오프더블을 통해서 그럼 박스 직접 들어가고 그래. 네, 웨스트햄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예. 골도 넣어줄 수 맞아요. 아는 선수예요. 레스터 도 그랬어.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쿠쿠렐라가 왼쪽 센터백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미드필더는 코바치치, 자카리아, 마운트. 네. 뭐 여기 이제 캉테까지 한 조르지뉴까지 물론 있지만 여기서 일단, 어떤 조합을 쓸지는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 일단 예상되는 건 자카리아를 일단 좀 써볼 것 같고 그리고 코바치치, 마운트를 일단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쪽에 세 명은 쿠쿠렐라, 리스 제임스 좌우 윙백이지만 윙포드처럼 올라가죠. 그리고 세컨톱을 하베르츠를 쓸 것 하베르츠. 같아요. 최전방은 스털링. 네. 네, 아니면 브로야.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캉테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엔 어떤 선택을 할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의 베스트 11은 네. 자카리아를 좀 중용을 해보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물론 이제 아마 브라이튼이 아니고 첼시로 가면 첼시 스쿼드에 맞는 또 다른 전술을 구상할 쓸 수도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튼에서 썼던 아까 그 4-4-2와 3-3-3-1로 오가는 전술이 그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넣어본 거지.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캉테가 있으면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센터백처럼 내려와야 되기 그렇지. 때문에. 그럼 신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자카리아가 사이즈적으로나 이 선수의 수비 커버로나 왠지 자카리아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캉테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에요. 맞아, 이게 중앙 미드필더로 봐야 돼요. 네, 박투박에 거의 그래. 가까운. 볼 위닝 미드필더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캉테가 중요 자원이기 때문에 캉테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전술로 고안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으로서 봤을 때 우려점. 일단 모두가 얘기하는 강팀을 처음으로 이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기본. 말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당연하고 맨디의 발밑이 일단 너무 불안하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카리아의 프리미어리그 적응 여부. 뭐 아직 선을 제대로 보인 적이 네. 없으니까. 기존 전술을 그대로 쓴다고 가정을 하면 저 자리가 진짜 수비를 잘해야 중요하죠. 되거든요. 근데 자카리아가 다행히 투박하다는 단점은 있어도 수비 커버는 예전부터 확실하게 하긴 했습니다. 유벤투스 때도 그랬으니까 잘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만약에 자카리아가 의외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적응 실패로 갑자기 못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캉테 사이즈 문제가 있죠. 코바치치 부상에 따른 내구성 문제도 있는데 또 하나는 코바치치도 전문 수비는 아니에요. 그리고 코바치치도 키가 크지 않아요. 맞아요. 조르지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가 문제가 예, 돼요. 그 자체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전술이 이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마 그러면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전술을 안 쓸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돼. 맞아요. 근데 왠지 후방 빌드업을 그래도 이끌겠다는 목적 하에서 조르지뉴를 쓰고 대신에 수비 전술의 형태를 지금과는 좀 바꾸는, 네, 그런 형태로 포터 감독도 네. 유연하게 변화를 좀 주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전술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자카리아가 꼭 적응을 해야 됩니다. 공격은 이거는 브라이튼 때도 지적을 받았던 문제인데요. 너무 측면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브라이튼 상대할 때 야 브라이튼이다 우리 무조건 밀집 수비 해야지 하고 전원 수비하는 팀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첼시는
브라이튼보다는 당연히 만나는 팀들이 전원 수비하고 들어오는 그렇죠. 빈도가 크죠. 내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해져야 되는데 브라이튼은 상대적으로 이 만나는 팀들이 그래도 맞불을 놓으니까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포터 감독이 측면 위주로 공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조차도 중후반기쯤에 브라이튼의 전술을 좀 읽고 나오는 팀들이 막힌다. 중앙 위주로 수비할 때 그때 측면만 파니까 공격이 안 되고 이건 결정력 문제랑 별개입니다. 그 지난 시즌 중후반기 때 브라이튼 경기 보면 되게 안 좋았어요. 이거는 약간 포터 감독의 공격 방향이 단조롭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첼시도 브라이튼처럼 결정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가봉맨? 네, 이거잖아. 네, 가봉맨이 진짜 잘해줘야 그나마 좀 살아날 텐데 아마 스털링, 가봉맨 뭐 일단 써보면서 최종마다기는 가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브라이튼처럼 결정력이 좋지 않다는 부분 현재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일단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첼시발 어떤 그 투엘 경질 때문에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라이튼은 어떤 감독을 내려올까? 네. 투엘은 어디로 갈까? 포터의 첼시는 어떨까? 일단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철이의 데이터상의 브라이튼의 전술인데 포터의 전술인데 첼시의 선수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첫 경기를 좀 보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기대해 보죠.